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했었던 요 내용들 요렇게 항상 법학은 이렇게 어지러 놓고 정리를 딱 하셔야 돼. 이제 요렇게 어지러 놓고 요것만 딱 봐도. 그래서 항상 제가 요 그림 많이 그릴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제 시험 앞두고 한 3달은 집중적으로 어디 절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편지를 장문을 썼는데 편지 맨 끝에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갔어.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겠어? 이걸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 나중에 항상 머릿속으로 딱 저게 각인이 돼 있으면 2차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2차는 사실 1차는 문제 많이 푼 사람이 장땡이에요. 문제 많이 풀고 많이 틀리고 틀린 거 다시 또 쳐다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차는요. 2차는 많이 쓴 사람이 또 장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도 이제 쓰는 거 보면 사실 2차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 때 이렇게 논술식 판결문 쓰는 그 양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재작년인가 한번 하도 학원에서 학생들이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한 3회 몇 회인가 해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차 때는 그거 좀 참고하세요. 2차는 진짜 쉬운 게 뭐예요? 모르면 안 쓰면 돼. 거짓말 쓰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만 당하면 돼요. 부지런히 2차 때는요, 모범 답안 놓고 적합하게 써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1차는 문제 많이 푸신 분, 2차는 많이 써보신 분. 그러니까 이제 장수생들이 옛날에 사법시험이건 변호사 시험이건 행정사건, 노무사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알고 안 써요. 초안만 잡고. 지겨우니까.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안 나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상가족 50년 만에 만났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고 울기만 하잖아.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짝지랑 맨날 떠들면 선생님 뭐라 그래? 니들은 아직도 할 말이냐 그러잖아. 맨날 떠드니까 할 말 생기는 거지. 계속 써야 돼. 그리고 답안이 전부 다른 패턴이 아니라 2차 시험은요. 답안이 쓰는 패턴이 정말 압축하면은 한 2-3 종류밖에 없어요. 거기에 살만 붙이면 돼. 그리고 나무 뼈대에다가.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아주 뼈다귀만 딱 그려놓으면은 다 점수가 올라가요. 옛날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한 40에서 50점짜리 답안으로 딱 맞추는 거지, 세팅을. 그 명과락 40점하고 50점짜리로 세팅이 돼 있는데 다른 애들이 원체 못 쓰니까 선생님들이 점수를 줘서 막 60점, 70점이 나오는 거는 그건 반사적 이기야. 나는 무조건 나는 명과락은 면한다. 50점에서 60점 사이만 맞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장동건이처럼 열심히 그릴 필요 없어. 어떻게만 그리면 돼? 이렇게만 그리면 돼. 오, 잘생겼네, 이거. 거기 좀 생각나니까 조금 뭐 좀 입혀놓고, 뭐 모자 조금 입혀놓고, 이 정도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다른 애들이 원체 못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차는 뭘 보고 쓸 거냐? 여러분 2차 볼 때 모범 답안 줄 거예요. 모범 답안 놓고 계속 대피를 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이제 자기 글씨가 나와요. 그리고 외워서 쓰면 이제 점점 빨라지고. 저는 이제 붓글씨를 수십 년 썼지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보고서 하는 거잖아. 보고 베끼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자기 필체가 생겨 안 생겨? 그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베끼는 거야. 그렇지? 그거 똑같아. 2차는 시간 날 때마다 혹시라도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하나씩 갖다가 베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좌우지간 행정법을 잘 하셔야 돼. 아시겠지? 지금 7급, 9급이란 공무원들 시장에서도 옛날에 막 비전공 과목에 막 치중하고 행정법을 명가락만 받자 이런 애들이 있어갖고 지금 이제 동점자 이런 곳에서 행정 전공 과목 우선으로 처리한다 그래요. 다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옛날에 명박이형 때 막 고등학생들 많이 합격시키려고 수학, 과학을 막 선택 과목으로 행정법하고 행정법을 선택하겠어요? 과학을 선택하겠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갔는데 법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법 모르는 애가 이거 하면 죽어나. 얘가 직급이 올라가면 어때요? 피해 범위가? 커지지. 여기 있는 아저씨가 법을 몰라. 그럼 여기는 망한 거야. 그
근데 여기만 망한 거야? 본인도 불행해져. 공무원도 불행해져. 그네 누나가 대통령 안 됐으면 저런 더러운 꼴 당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쪽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지. 여기. 응? 예를 들어서 이 회장, 내가 잘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 좀 기부 어때? 이게 죄가 돼요, 여기서? 여기니까 죄가 돼. 여기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 여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 그네 누나가 미용실 원장님이야. 이 회장이 머리하러 왔어. 머리 해주다가 좋은 취지의 재단이 있는데 자기 어때? 거기 좀 기부할 생각 없어? 기부 좀 해달라고 막 땡깡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그거 뭐 협박이 아닌 이상에는 죄 안 돼.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그거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직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급이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여기가 피곤해지고, 이게 국가의 존립의 목적이 뭐냐면요. 국가가 존립의 목적이 이 국민 주권주의의 구성원들, 그 사람들의 권리 보장이에요. 권리 보장. 이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된 권리를 뭐라 그러겠어? 기본된 권리. 줄여서 기본권 보장 그래요. 이게 목적이야, 나라의 존립. 수단은 국가가 유지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 수단이 권력 분립이야, 권력 분립. 어디 가서 이제 뽐나게 국가의 존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방법 내지는 수단은요, 권력 분립입니다. 그럼 그 속에 모든 의미가 다 함축돼. 그 권력 분립 중에 요것의 구체적인 통제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무슨 법이다? 행정법.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규율 대상 중에 국가는 이게 이제 가장 99%고,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얼러가지고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 관계라 그래. 근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야? 요거 통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보면은 행정법 관계 중에 이런 거를 규율하는 게 권력 관계고, 요거랑 다르게 국민들을 이렇게 세금 얼마 내가 아니라 세금 얼마 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영역을 관리 관계라 그래요. 그 중에서 진짜 국가가 국가 창고, 국가의 그 물품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 국가가 한 당사자일 뿐 사인 간에 물건 사고 파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거를 국가 창고 채우거나 국가 창고 비우는 관계, 자, 이거는 전혀 공적인 색채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록 하나의 당사자로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거는 민법에 양보하자.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버려. 그걸 뭐라 그래? 국고관계 그래. 국고관계는 어디서 이제 여러분 배울 거야? 다행이지. 우리 행정법의 시험 범위가 줄어서. 근데 어떡하냐? 민법의 시험 범위로 가니까 그게 그거네.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세 개로 권력적으로 형성되는 거, 공기업 같은 걸 통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 국가 창고와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세 개로 했는데, 국고관계는 사법이니까 민법으로 양보를 하고, 권력관계하고 관리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권력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행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권력관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 빨간색 화살표의 대명사가 누구냐? 요것이 잘못됐을 때 법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를 항고소송이라 그래요. 무슨 소송?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이 뭐냐면 얘가 일방적으로 질르잖아요. 세금 내 군대가 이거를 얘 입장에서 법에 위반됐다라는 이유로 반항해서 고하는 소송이라는 뜻이야. 뭐예요? 반항해서, 자기는 힘이 약하니까 누구한테? 판사님 요거 좀, 여기 이제 반항해서 고하는 소송, 항고소송. 그렇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에 가면은 항상 요거만 제거해줘요. 요거만. 요거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말은 법학에서 많이 나오죠. 민법에서도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걸 처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공행정작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세부가 처분. 조세부가 처분을 줄이면 또 뭐가 될까?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 이렇게 하면은 과세 처분이래요. 이게 법학 용어는 계속 줄이는 거야. 처분을
뭐 징집 처분. 그러니까 이게 처분. 처분이 법에 위반됐다고 엥 하고 가면 여기서 행정법원에서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한다 그러고 반항해서 제기하는 소. 그래서 보통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면 고등법원이 항소심이라 그래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가는 걸 뭐라 그래? 위에 고한다 그래서 상고 그래. 항소, 상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왜 그런데? 몰라. 그리고 그 제도를 상고제도 할 때 상자랑 항소할 때 소자를 따서 상소제도 그래. 간신히 두 개 외워놨는데 상소제도라고 하니까 다 헷갈리지. 항소, 뒤에 있어. 이거 봐봐. 몇 페이지야? 4페이지 보시면 나와. 4페이지에 보면은 민사소송 구조 이렇게 나오죠. 행정소송이랑 비슷해. 왜? 거기서 본따 왔으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소 제기하고 1심에서 그 1심 단계가 끝나는 걸 종국 판결이라 그래요. 응? 그 종국 판결이 끝나고 그 종국 판결 결과에 반항해서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항소의 종국 판결에 반항해서 고하는 걸 뭐라 그래? 상고. 그래서 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 그래? 상소제도 그래. 상소제도에는 상고와 항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판결에는 뭐가 있느냐? 원고가 행하고 왔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를 기각 판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고가 까인 거야. 원고가 진 거지. 그러니까 원고 패소 판결인데 왜 그러면은 종국 판결에서는 승소 판결, 패소 판결 우리 사유용어로는 많이 쓰는데 승소, 이겼다, 패소, 졌다 이게 안 쓰냐? 앞자가 다르면 이게 거꾸로 돼 버리거든. 원고 승소가 피고 패소잖아. 그러니까 승소 패소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헷갈릴까 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송은 누가 제기하니까? 원고가 제기하니까 원고를 기준으로 원고의 요구하는 청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용 판결 그러고. 그러니까 원고가 이겼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원고가 지면 이게 버릴 기자야. 버릴 기자. 쓰레기 폐기할 때. 그러니까 기각 판결 그래. 그 다음에 기각하고 인용이 예를 들어서 원고가 1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70만 원만 인용하면은 70%는 받아주고 30%는 까인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 뭐 인용, 일부 기각 이러지.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는 이제 짜투리니까 이겼다, 졌다. 인용, 기각. 근데 인용, 기각은 뭐예요? 판결을 제대로 해준 거고 판사가 입구에서 까버리는 게 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 뭐 이런 걸. 그럼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민사소송을 웬만하면 재판을 다 해주는데 내가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쳐봐. 판사님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하고 소송 제기하면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네 사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럴 거 아니야. 아, 나한텐 중요해. 니한텐 중요하더라도 그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또 갑자기 있잖아. 이순신 장군이 진짜 돌아가신 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막 이러면 미쳐버리겠지? 이러면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입구에서 까요. 그 무슨 판결이라 그래? 각하 그래, 각하.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는 뭐가 있어? 각하. 각하는 여기 여성분 있으셔서 그러긴 한데 여자분들도 알지. 그 저기 권투 같은 거 보셨을 거 아니야. 링에 못 올라가는 게 뭐야? 각하야. 체중계, 미달, 뭐 오버헤이브, 각하.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링에 올라갔어. 열심히 싸웠어. 졌네. 뭐 기각. 이겨버렸네. 인용. 이렇게 되는. 그럼 세 개가 있지. 그럼 이제 그 판결 결과에 원고가 인용됐어. 피고가 뭐를 한다? 항소. 원고가 기각되는데 원고가 항소.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 1심의 결론이 딱 끝나는 것을 종국 판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 선언의 종결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 상고로 가는데 이 판결에 원고가 요구하는 청구의 그 일단락인데 쉽게 말해서 일단락하는 과정에서 둘이 재판 과정에 재판 길 좀 연기해달라니까 근데 안 해줘 막 해. 그 증인 신청해달라는데 안 해줘. 지금 가처분 해달라는데 안 해줘.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판사가 걔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소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잖아. 가처분 인용 여부, 뭐 증인 채택 인용 여부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중간중간에 하는 것을 판결이라고 안 하고 결정이라 그래. 그 결정에 대해서도 나는 저 증인 꼭 와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이 1심 판사는 채택을 안 해줘. 그러면은 그 결정을 들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것만 갖고 위에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항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 재항고. 용어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외우기 편해. 항소, 재항소 이렇게. 근데 판결은 어떻게? 판결은 항소, 상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단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게 토탈에서 뭐라 그래? 상소, 제도. 그 다음에 1심하고 2심은 누구 말이 진짜인지를 증거를 통해서, 증인이 인적 증거인데 증거를 통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심, 2심을 사실심이라 그래.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는 심리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심. 그러니까 사실심에서는 증인, 증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법원은 뭐라고 그러냐? 법률심이라고 그래. 그럼 대법원은 뭐냐? 사실관계를 따지질 않아. 뭐 하는데? 1심, 2심에서 2심에서 이제 떠드는 거 그만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고 떠드는 거 그만한 다음에 판결이 나거든. 그 판결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가는 걸 뭐라 그런다? 외워지려고 그러죠? 상고. 상고심에 가면 상고심은 재판하다 말고 이 부분이 궁금한데 걔 좀 불러봐. 이게 없어.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고등법원 사실심까지 확보된 그 증거 자료만 갖고 법리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법리적인 판단만 해. 그래서 서면심리만 해. 걔네들 뭐라 그래? 법률심 그래. 대법원에서 막 공판장에서 증인 부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돼야 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떠드는 거 그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제출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돈을 안 갚았다. 그럼 판결은 뭐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갚았다. 그 다음날 갚아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안 갚았어요. 이해되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외워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야, 안 외워질 거야? 외워지지. 그 다음에 1심 종국 판결, 2심 종국 판결은 뭔가 상급 법원에 의해서 뒤집어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법원에 가서. 근데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이 나면 이건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봐서는 끝난 거죠. 근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예외가 있어, 없어? 그래서 증거가 조작된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뭐 우리 이제 민사재판은 잘 모르겠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 진범이 잡혔다 뭐 이러면 뭐야? 그 전에 얘가 유죄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열어야지. 그거 뭐라 그래? 재심이라고. 재심은 아주 예외적인 거야. 증거가 위조되거나 이런 게 명명백백했을 때.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민사는 뭐라고 그랬어? 사적 자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누구 마음? 내 마음. 빌려준 돈 받고 안 받고 누구 마음? 내 마음. 근데 왜 안 받? 소송을 제기 왜 안 하는데? 그거 내 마음이라니까. 친구한테 돈 안 받는 소송 제기하고 안 하고 친구한테 빌려준 거 얼마야? 1억 너무 세다. 1,000만 원 빌려준 거 맞아. 1,000만 원인데 친구한테 500원 500 하면 헷갈리니까 300원 내가 내 돈이고 700원 내가 카드 대출 받은 거니까 야 자식아 친구 700원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이 끝까지 안 갚아. 그래서 소송을 얼마를 제기했어? 700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 이 신법원 판사가 재판해 보니까 700이야 1000이야. 사실관계 막 증인 불러서 하다 보니까 뭐요? 700이 아니라 1000인데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는데 700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고 제기했는데 판사가 1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안 돼. 네가 먼저 오바 때리고 그래. 내가 700 받겠다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도 누구 마음? 내 마음. 그 다음에 빌려준 돈 받고 안 받고도 누구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안 하고도 누구 마음? 내 마음. 소송을 제기하는데 범위를 정하는 것도 누구 마음? 내 마음.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누구 마음? 내 마음. 이걸 무슨 주의라 그래? 처분권주의 그래. 처분이 몇 군데서 나왔어요?
민법에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처분 나와요. 이게 내 거잖아요. 빌려주고 내가 쓰고 확 버려버리고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팔아버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용어가 민법에서도 이런 처분 개념. 요것도 처분.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안 하고 처분권주의 할 때 처분.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처분권주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재판하는 도중에 판사가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판사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은 여기가 가면은 친절하게 다 대해야 되지만 법원의 판사는 지금 두 축이 다투러 온 거죠. 판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원고 편 들어야 돼? 피고 편 들어야 돼? 그래서 판사는 절대 개입 안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이 민간인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낸 세금으로 제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면 판사가 나는 법 잘 모르더라도 지가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잖아. 안 돼. 판사는 절대 개입 못하고 둘이 싸우는 거 공정하게 기회 주고 옆집 아저씨처럼 이러고 보다가 얘 말이 맞네 그러고 재판 판결 내리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얌전하게 있으면 돼. 꼬박꼬박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 주장 안 하면 재판 안 해줘. 주장 안 하면 재판 안 해줘. 주장 안 했는데 판사가 재판하면은 피고가 뭐라 그래? 야, 네가 판사야, 원고 측 대리인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측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 주로 옛날에 친구들 셋이 몰려다니잖아. 꼭 둘이 싸우잖아.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지. 누구 편 들어야 돼? 이거라 이거. 그러니까 판사는 절대 개입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항상 판사 앞에서 주장해야 되고, 판사가 그 말이 맞네 그러면 되는데, 그럴 리가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니까요 하고 그걸 입증하는 것도 누구 몫이야? 내 몫이야. 그래서 그 판사를 몇 % 확신을 시켜야 돼? 내가 주장한 말이 맞다는 거를 100% 확신시키는 거를 입증한다, 증명한다 그래. 그래서 입증, 증명 못하면 불이익을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야. 그걸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그래. 근데 100% 입증 못해도 연기 나는 거 보니까 불 났잖아요. 이 정도만 하는 거를 소명이라 그래. 아까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소명만 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려면 판사가 몇 %로 얘가 유죄라고 인식을 해야 돼? 검사가 100% 확신을 시켜야 돼. 그래야 유죄 판결이 나. 근데 그 전에 검사가 원고고 잡혀온 애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지금 구속된 상태야. 피고인을 구속영장 칠 때는 어떻게 쳐요? 누구 말만 듣고 구속영장을 쳐? 걔 지금 없잖아. 도망가고 구속영장 발부할 때 누구 말만 들어? 양쪽 말 듣고 해? 검사 말만 듣고 해? 검사 말에는 100% 증명이니까 소명만 하면 될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는 소명만 하면 돼. 그럼 발부가 되지. 그럼 이제 걔 잡혀오잖아. 그럼 걔 말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그게 구속적부심이야. 들어봤더니는 나는 도망갈 염려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영장 이제 불구속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이 소송법은 있잖아. 실체법은 우리가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적법해야 되는데 위법하면 우리가 구제받고 이런 거 알아. 근데 법원에서의 절차는 사람들이 모두 판사가 다 내 편이 내줄 줄 알아. 근데 안 그래. 원고 편도 안 되고 피고 편도 안 되고. 그리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정심판은 이제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조금 국민 얘기를 들어줄 소지는 좀 있겠지만. 지금 이 용어가 앞으로 이제 자주 그 민법에서도 나오고 행정법에서 나오니까 제가 인문강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그 프린트물 보면, 자, 서로 간에 다퉈서 결국 법원에서 이제 링에도 못 올라가는 것을 각각 판결이라고 그러고, 링에는 올라가는데 이겼다. 인용 판결, 원고 기준으로. 그 다음에 졌다. 기각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들끼리 당사자 간에 어떤 이런 의사 합의이 안 된 거고,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서는 재판하던 도중에서도 하고 안 하고 지 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사자에 의해서 소송 절차가 종료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친구한테 괜히 소송 제기했다 싶으니까 후회스럽잖아. 안 할래요 해버릴 수가 있어. 이거 뭐예요? 이게 취하야. 각하가 아니라 뭐?
각하는 내가 계속 가고 싶은데 저리가 꺼져 이거고 취하는 내가 안 하는 거야. 약간 비슷하지. 결론을 안 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원고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내가 진 걸로 합시다. 이게 뭐야?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원고가 하는 게 청구 포기야. 그러면 원고가 청구 포기라면 100%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뭐하고 좀 비슷해요? 기각이랑 비슷해. 진 거랑. 그 다음에 원고가 취하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했는데 피고가 네 말 다 맞아 이래버리잖아. 피고가 원고 네 말이 다 맞대. 다 인정하고 승낙해버리는 거야. 그럼 재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 그래? 인낙 그래. 뭐? 인정하고 승낙한데 인낙. 그러면은 요거는 뭐하고 비슷하지? 원고가 100% 인용한 거랑 비슷하지. 그 다음에 이제 100% 뭐 포기도 아니고 인낙도 아니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게 야 원래는 뭔데? 1000만 원인데 이러다가 변호사 좋은 일 많을 것 같으니까 나 지금 가진 게 500밖에 없어. 그냥 500으로 그냥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자. 뭐 화해. 아시겠지?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걸 재판상 화해. 지들끼리 하는 화해가 아니라 판사 앞에서 하는 화해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땅땅땅한 것 같은 효과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민사사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재판상 화해가 되지. 형사사건은 어때? 내가 진범을 합시다. 어때? 우리 지금 보스 지금 조직 재건에 힘써야 되는데 지금 달려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죽인 걸 하지. 어때? 딜. 안 돼. 형사사건은 신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딜이 안 돼. 민사소송을 잘 알아야 돼. 형사소송보다. 형사소송도 우리가 행정법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상식. 거기 그 프린트물에 대판 1990 2.1 1988-123 이렇게 써졌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써놓은 건데. 자, 여러분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판례 번호 이렇게 쓰잖아요. 판례 번호는 뭐를 써야 돼? 1988-123이야. 더 줄이면 88-123 이렇게 써도 되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대판 이거는 뭐냐면은 그 판결하고 결정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판결. 그 중에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안 그래도 지금 숨차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외우겠어? 대법원 판결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대판. 대법원 판결 선고를 대판 그래. 그럼 이건 뭐냐면은 1990년 2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판결이 90년 2월 1일 날 선고했는데 88년 123번째로 민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90년 2월 1일 날 판결을 선고할 때 하나만 선고할까? 여러 개 선고할까? 여러 개 선고해. 그러니까 앞에는 의미가 없어. 고유번호,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하면 딱 내 거 하나만 있듯이 하나만, 야, 판례번호 좀 불러줘. 그러면 뭘 딱 불러야 돼? 뒤에 거 불러주면 딱 그거 하나만 나와. 검색할 때도 요거 치면 바로 하나만 팅 튀어나와. 근데 선고일자 치잖아. 그럼 쭉쭉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옛날에 그 퀴즈 프로에서 막 임성웅이가 검색 시간 주잖아. 엄한 거 치면 못 찾아. 뒤에를 쳐야지. 그럼 내가 1988-123 보면서 대법원의 민사사건으로 123번째 1988년에 123번째 접수된 사건인데 어떻게 그냥 하느냐. 자, 그 도표를 보시면 민사사건은 사건이 침해당했을 때, 행정사건은 공권이 침해당했을 때, 형사사건은 범죄 유무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사사건은 전부 다 아야 아. 가나 다니까 다면 뭐야? 대법원의 민사사건. 그러면 형사사건은 고노 도야 도. 그 다음에 행정사건은 구누 두입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다로 돼 있냐, 두로 돼 있냐, 고로 돼 있냐. 여러분이 앞으로 뭘 많이 보겠어요? 민법 시간에는 다를 보게 될 거고, 행정법 시간에는 두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실은 98년 3월 1일 전에는 우리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 지금도 있는 거.
이게 행정심판을 옛날에는 1심에 준하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1심에 준하는 걸로 보니까 행정심판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뭐로? 법원에 갔을 때 고등법원, 대법원 두 번만 했어.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 판결 번호가 누까지밖에 없었지. 심판은 전혀 번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98년 3월 1일 전에는 누라고 돼 있었고 그 대법원이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특허 사건이 그래요. 특허법원에 가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1심에서는 특허 안 다뤄. 그리고 특허심판원이라고 하는 행정심판 거치고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한 번에 사실심, 한 번에 법률심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왜? 1심 애들이 그 특허 잘 모르니까. 근데 행정사건도 옛날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 그리고 보니까 행정심판이 별로 공정해, 안 공정해? 그러니까 행정심판, 시끄러. 여기 다 1, 2, 3심으로 통일해. 그래갖고 98년 3월 1일부터는 1심, 2심, 3심 이렇게 된 거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군우두가 됐는데 그러면은 행정심판을 없애버렸느냐? 아니, 행정심판은 놔두고.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98년 3월 1일 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랬고 지금은 행정심판은 그대로 놔도 돼. 가고 안 가고 네 마음이 원칙이야. 그리고 내가 행정심판 안 가면 1, 2, 3. 행정심판 가고 싶어. 행정심판 들려도 1, 2, 3. 그럼 행정심판 들리면 실질적으로 몇 번 할 수 있어? 심판 한 번에 소송 3번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있잖아. 행정심판을 꼭 한번 거치고 와라. 좀 전문적인 거니 그런 게 몇 개 있을 수는 있겠죠. 행정심판 안 거치는 게 원칙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있어? 원칙이면 항상 뭐가 있어? 예외.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 원칙, 예외. 학설은 몇 개? 3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절충설을 어쩔 때 이제 좀 쓰기 싫으면 제한적 긍정설 이래도 돼? 내가 옛날에 88년인가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 정말 모르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다들 아는데 형성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 거 민사소송법의 문제. 의쓰고 문제점이 뭐요?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력이 있냐 이거거든. 근데 그게 민사소송법에 딱 한 줄 나와. 그럼 의쓰고 학설 뭐라고? 미친다는 설. 미치지 않는다는 설. 중간에 뭐라고 썼겠어?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설. 그 제한된 범위는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 다음에 판례. 판례는 모르니까 안 써. 그리고 결론. 제한적 긍정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가 답이었어. 그때 내가 최고 점수 받았어. 왜? 2차 시험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 왜? 문제점 알고 패턴 알면. 학설 몇 개? 3개. 그거 어디서 제한이 된다. 그건 모른다니까. 네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는 설, 여자라는 설. 그때 다르다는 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러분 나중에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 옛날에 흥사단 아카데미라는 그 서클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정해주는 게 야, 너희는 두 표로 나눠갖고 너희는 흥부, 너희는 놀부 그래갖고 둘이 원탁 회의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놀부가 나는 스타일이 맞는데 흥부를 막 대변하자니까 흥부를 대변하는 그 변호사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별걸 다 대한 그때만 하더라도 국력은 인구인데 밤에 뭐 하겠냐? 해놔야지. 막 이런 건 막 그다음 막 지금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별의별 걸 막 다 이렇게 근거로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2차 시험은 쉬운 게 문제점만 문제 소재 알고 그다음에 학설 판례 그다음 사견 쓰면요 기본 점수 다 나옵니다. 문제 소재를 모르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왜 문제되는지만 알면 얼마든지 점수 받을 수 있어. 1차는 실은 어려워. 1차가 더 어려운 게 1차는 저기 지엽적인 데까지 내가 안 고를 거야. 거기서 골라야 되지. 대신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 행정사가 5급 공무원이 준하는 시험이니까 오지선다로 나오는데 다행히 7급, 9급 행정법 시험보다 쉽게 내요. 여러분들 2차 시험의 어떤 패스 개념으로 배려야 배려. 사실
여러분들 시험 기출문제 갖고 내가 9급 준비하는 애들한테 모의고사를 쓰면 애들이 막 웃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지문도 짧지 쉽지 그냥. 근데도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여러분들 거기서 기본 60에서 80점 사이만 맞으면 돼. 그건 쉬워. 그것도 안 하겠다. 하지 마.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사소송은 봐봐.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행정소송 없구나. 형사소송은요, 무슨 원칙이 있냐면 봐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 무죄 추정 원칙이 뭐야? 우리가 소송을 원하는 애가 원고, 소송을 당한 애가 피고, 그러면 둘이 다투는 거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사건을 침해받은 애가 원고, 민사소송에서 공권을 침해받은 애가 원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형사소송은 뭐냐면 범죄 유무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기준으로 하면 범죄 피해자가 누가 돼야 되겠어? 원고. 가해자가 누구? 피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처럼 판사가 그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서 유죄무죄를 가리면 좋은데, 인권보장 차원에서 무죄로 다 추정을 한단 말이야.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100% 입증을 해야 돼? 검사가 100%를 다 입증을 해야 돼. 그럼 피고인은 뭐 하고 있으면 돼? 말 안 하고 있어도 돼. 실은 말 안 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묵비권 내지는 진술거부권이라고 그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묵비권에 심지어 이제 그거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 그럼 검사가 법조 전문가라고 하는 검사가 100%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추정을 깨는 거야. 추정 안 배웠지? 재판을 하다 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헷갈리죠? 잘 봐봐. 내가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가 쟁점이야. 그러면은 판사 앞에 가서 여기가 아내고 남편이라고 치면 아내가 남편 바람 핀 걸 입증해야 돼. 지금 주장은 했어. 바람 핀 것에 대해서. 그럼 입증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 바람 핀 걸 입증해야 돼. 남편이 바람 안 폈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 똑같은 것 같은데 있잖아. 이게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한다. 판사가 바람 안 핀 거 입증해 보세요. 어떻게 입증할 거야, 내가 뒤통수에다가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지 않는 한에는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 근데 또 거꾸로 아내분이 입증해 보세요. 그런데 입증 못하면 이 재판 끝난다 그러면 입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입증 책임은 각각 단계별로 반반 분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입증 책임이 반반 분배한다는 건 뭐냐면 입증 책임은 아직도 풀 수 없는 미해결 분야거든.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한번 요 계단에서 요 단계까지 입증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이 단계 입증하고 여기서 입증하면 그 다음 단계도 얘가 입증,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분배가 돼 있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은 제가 원칙과 예외가 있다 그러죠. 원칙에 해당하면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애가 예외는 입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 자, 그럼 봐봐. 돈 받을 애가 있어. 돈 안 주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돈 받으려고 하는 애하고 돈을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애라고 싸우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돈 관계가 있는 거는 원칙적인 모습이야, 예외적인 모습이야? 난 모르는데 왜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단 말이야, 얘가. 그럼 쟤랑 나랑 돈 관계가 있습니다는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 돈 관계가 없습니다를 얘가 입증해야 되겠어? 돈 관계가 있습니다를 얘가 입증해야 되겠어? 얘가 입증해야 돼. 이거를 계약의 성립 요건은 얘가 입증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서, 지장, 도장, 녹음,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막 다 됐어. 판사가 뭐라 그래? 했구만. 했니? 했어. 그럼 얘가 에이씨, 들켰어 안 들켰어? 들켰죠. 그때 제가 100만 원 준다고 계약서 쓴 건 맞습니다. 100만 원 준다고 한 건 맞는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제가 그 기약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행위 의사 무능력 이런 걸. 그럼 그 의사 무능력이 그러니까 이 계약이 성립한 걸 얘가 입증을 해버렸잖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계약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다까지 얘가 또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 한 단계 입증했어 안 했어? 근데 얘가 뭘 주장해? 이게 무효다 무효. 내가 그때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하에 한 거다. 그래서 이건 이 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무효다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얘가 유효까지 주장하는 거야. 무효는 얘가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 술이 떡이 됐다는 사실을 얘가 입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형사사건은 근데 요럴 때 우리가 이제 아내가 바람을 핀 거를 입증해야 돼. 남편이 바람 안 폈다는 걸 입증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 그럼 정책적으로 이렇게 애매할 때 얘네들이 법률에다가 딱 넣어놔. 요러 애매한 거는 얘가 입증해야 돼. 이때 쓰는 게 추정이란 말을 써. 법조문에 이건 이런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추정한다고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법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에 특단의 사기재정이 없으면 그 추정에 따라서 재판은 끝나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게 그 추정은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게 추정되지만 이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100% 그 추정을 깨려는 애가 입증을 해야 돼. 그 추정을 깨려는 거를 달변으로 해야 돼? 증거로 해야 돼? 증거로 해야 되는데 이 추정을 깨는 증거를 반대되는 증거라 그래서 반증이라 그래요. 추정을 반증으로 깨면 대부분 추정인데 100% 입증했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지. 근데 그 대표적인 추정이 하나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힌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 대원칙이야. 옛날에는 뭐였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순간 걔는 유죄로 추정이 돼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찾잖아.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자기가 무죄라는 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되잖아. 동양에서는 얘가. 그래서 결국은 곤장 맞다가 뒤졌잖아. 서양은 달랐어? 서양도 똑같지? 잔다르크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마녀 맞네? 마녀가 아닌 거 입증해봐. 그래서 걔가 어디 올라갔어? 불타는 장작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이 나오잖아. 장작에서 걸어 나오면 마녀일 거고 안 걸어 나오면 마녀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걔가 마녀 아닌 걸로 결론 났잖아. 안 걸어 나왔잖아. 죽었잖아. 이게 규문주의라 그래. 그러다가 1900년대 들어와서 탄핵주의라 그래서 무죄 추정으로 바뀌어요. 인권보장청에서. 인권보장청에서 무죄 추정으로 바뀌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죄로 추정되니까 얘가 무죄입니다를 얘가 말할 필요가 있어. 전부 검사가 이제 무죄 추정을 깨야 되는 거야. 검사가 100% 입증해야 되는 거지. 그 검사가 100% 입증해야 되는 걸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국가가 붙여준 변호사를 뭐라 그래? 그게 검사야. 그래서 독일어로 검사가 에드버킷이라는 변호사인데 슈타트 아드보카트 그래. 그게 뭐예요? 국가 변호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원래 행정소송은 공권 침해받은 자가 피해자가, 민사소송은 사건 침해받은 자가 원고가 되는데 형사소송만큼은 누가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형사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대신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무죄 추정을 깨달라고 한 건데 얘가 얘 편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끝난 거지. 요 피해자 측에서 검사 측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강간 말고 그냥 단순 폭행으로 좀 해줘. 그러면 쪼개가지고 폭행으로 끝내버려. 검사가 불기소해버려. 그럼 이제 사회 정의는 끝난 거야. 여러분 역대급 이때까지 드라마 다 봐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그 모든 재벌이나 권력가가 횡포를 부려도 결국은 사법부에서 단죄가 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법부가 오염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드라마 끝난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소지가 조금 보인다는 시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사법부가 오염되면 그 사회는 이제 베네수엘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믿는 대한민국은. 그런 소지가 있지만 항상 위기를 극복한 DNA가 있는 국민이니까 멋지게 또 발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한 2시간, 3시간 걸쳐서 하는 이 내용들은요,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 계속 입에 돌아요, 안 돌아요? 아이고, 보더라. 대법원에 가는 게 상소했나, 상고했나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자리 잡혀.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사라는 법 전문가로서 그 정도 용어는 이제 하셔야지. 자, 그럼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5페이지. 그래서 검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를 피고인이라고 그래. 형사소송에서는. 그럼 이 피고인이 언제가 되냐? 이건 이제 우리 상식. 요 동네에서 이 일대에서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살인사건 날 당시에 5명이 좀 수상한 애가 찍혔어. 얘네들 뭐라 그래요? 신문에는 용의자라고 나와. 그 용의자를 범 전문 용어로는 지금 뒤에서 은밀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애들, 그래서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피내사자. 아니, 이거 듣고 잊어버려도 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피내사자인데, 그러다가 5명 중에 나머지 4명은 알리바이가 다 있어. 그럼 요 놈이네? 그럼 요 놈이 뭐예요? 의심받는 놈이죠? 의심받는 놈을 뭐라 그래? 피의자, 그래. 근데 이제 의심받는 놈일 때 5명 중에 요 놈이네, 요거를 이제 입건이라 그래. 뉴스에서는. 용의자에서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요 놈이 다 찍혔어. 그럼 경찰 단계에서 그럼 그게 뭐가 돼? 피의자가 되는 순간 입건. 입건이 이제 혹시라도 도망칠 염려가 있으면은 구속을 시킬 거고, 안 하면은 대부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 그럼 얘가 피의자가 된 거지. 피의자가 돼서 이제 경찰이 열심히 수사 자료를 모아. 그래서 이제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소속이 있거든. 그러다가 경찰이 딱 이제 증거 자료 모으고 진술 다 받아서 이제 얘를 결국은 유죄 판결 받아내는 건 누구니까? 검사니까 영감님하고 검찰청으로 보내. 이걸 뭐라 그래요? 송치한다 그래. 송치 자체를 안 하는 걸 뭐라 그래? 불송치 그래. 송치를 했어. 검사가 받아봤더니 이 경찰 이 잼뱅이들, 법도 모르는 것들, 야, 씨, 이건 죄도 아니잖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얼마나 두들겨 팬 거야. 엄한 놈을 잡아다가 혐의 없음, 이런 거. 또 이거 보니까 경찰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죄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어. 죄가 안 되거나, 혹은 얘가 진범도 맞고 죄도 되는데, 아이씨, 요 정도 증거 가지고는 가서는 택도 없어. 100% 무죄 추정 깨기가. 뭐예요? 그럼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검사가 형사소송 제기 자체를 안 하는 걸 뭐라 그래? 불기소라 그래. 왜 불기소라 그러냐? 검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자기가 피해자에서 제기하는 거야?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대신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라 그래? 공소라 그래. 네가 지금 두드러 맞아서가 아니라 두드러 맞은 애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 공소를 제기한다 그러고 이거 줄이면 뭐가 돼? 기소를 하는 순간 검사가 죄도 되고 얘 진범 맞고 혐의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 그래서 검사가 이제 형사소송 링에 올리는 거를 공소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소 제기한 순간 얘가 피의자에서 뭐로 바뀌어? 공소 제기 당한 놈이란 뜻이 피고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구? 검사. 피고가 누구? 피고인. 이렇게 되는 거야. 피고인이 기소가 되기 전에는 뭐였었는데? 피의자였고, 그 전에 입건되기 전에는 피내사자였고, 그런 거지. 사회학적 신문에서는 용의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가 검사가 딱 봤는데, 또 짜네. 그러면 기소를 안 하고 당분간 유예. 이거 뭐야? 그 유명한 기소유예야. 기소유예하면은 벌금 같은 것도 안 맞지. 판사가 판결 안 하기 전이니까. 밥상이 안 올리니까. 그 다음 기소를 하려고 봤더니, 이놈이 내빼버렸어. 행방이 모여네. 외국에서. 그럼 뭐예요? 기소를 일단 스톱해 놓는 게 있겠죠. 뭐라 그래? 기소 중지. 그러면은 넓은 의미의 불기소에는 좁은 의미의 불기소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고, 기소 중지가 있고, 좁은 의미의 불기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거죠. 기소를 했네.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보니까 유죄야. 판결의 종류가 형벌이 몇 개냐? 9종입니다. 제일 위가 뭐다? 사형. 그 다음에 갖다 가두는 게 한 달 이상 갖다 가두는 게 징역하고 금고가 있어요. 징역은 일을 시킵니다. 간간히 북한에 보면 노동교화형이라고 그러지. 가둬놓고 일 시키는 거? 징역이야. 가둬놓고 일을 안 시키는 게 뭐야? 금고형이야. 옛날에 정치범들이 그랬어.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이 자격상실 자격정지인데 이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운전면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영원히 박탈해버리는 게 형벌로 돼 있어. 행정처분이 아니라 뭐? 자격상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고 출마도 못하고 선거도 못하는 게 뭐예요? 자격정지. 명예형이라 그래. 명예에 부과하는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 2개 받으면 정치인은 끝이야. 복권되거나 사면되지 않는 한에는. 그 다음이 벌금이야. 그러니까 벌금이 서열 몇이야? 6위. 징역은 서열 2위. 그 다음에 벌금 밑에가, 벌금, 한 달 미만으로 갖다 가두는 게 있겠죠. 그걸 구류라 그래. 그 다음에 벌금이 5만 원 이상인데, 2,000원에서 5만 원까지를 과료라 그래, 과료.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범행에서 획득한 물건이라든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가 가져가는 게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몰수 그래. 그러니까 몰수는 옆에 부가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징역이 무서워요? 벌금이 무서워요? 근데 돈 없는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 와서 벌금 500만 원 받을 사안을 집행유예 해달라고 막 변호사한테 사정을 해. 근데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을 사안에 형이 선고가 되면은 집행으로 이제 징역이나 금고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검사 지하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판사가 짠하면 징역 2년. 근데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는 2년간 빵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4년간만 사고 안 치고 있으면 4년 딱 지나는 시점에 만기 석방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 체감온도는 벌금은 돈 내야 되는데 벌금도 안 내고 그냥 4년간만 조신하게 지내면 가지. 근데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거는 누구 재량이야? 판사니까 집행유예가 안 나오면 뭐로 가는 거야? 징역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 저 지금 우리 가족들 때문에 저는 벌금 500만 원 내느니 차라리 집행유예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형벌이 평등해 안 평등해? 이재용이한테 벌금 500만 원 그럼 이재용이는 어떻게 했어? 껌값?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집행유예 해달라고 막 배달라고 그래요. 제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40년 전에 교수님이 외국에서의 논의인데 벌금을 재산의 몇 %로 이런 논의가 있었어. 그러면 이재용이가 만약에 벌금 500만 원이 아니라 네 재산의 10%를 벌금으로 맞는다 그러면 좀 후회할까 안 할까? 아 그때 좀 참을 거 이거 후회 안 해? 그때 막 때리지 말고 막 근데 500만 원 내라 그러면 후회 안 해? 500만 원이 뭔데? 이렇게 되겠지. 또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또 빼돌리겠지. 딴 이름으로 좌우지간 이제 앞으로 카드나 뭐 이런 게 투명화되면 형벌이 어떻게 진화할지도 몰라. 징역 금고. 징역 금고는 이제 판사가 봐주면 집행유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어. 벌금 이상의 형에서. 그럼 제일 좋기는 해. 마치 기소유예처럼. 그 다음에 만약에 징역 금고를 받았다. 그럼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토탈해서 수용자라 그래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서 형벌을 이렇게 징역이나 금고를 받아서 집행받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용자. 형벌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갇힌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받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갇혀 있는 애들 그래서 미결수용자 그래. 줄여서 뭐? 미결수. 그러니까 수형자는 뭐라 그래? 기결수 그래. 응? 우리 이제 미수, 기수 그러면 미수는
기수에 못 이룬 걸 미수라 그러거든. 살인 기수 그러면 죽은 거고, 살인 미수하면 못 이룬 건데, 기결수, 미결수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니던 이제 후배들이나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 뭐 친구들끼리 치고 박았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치고 박았는데 술 먹다가 치고 절친이야. 근데 얘가 한 10대를 때렸어. 얘는 한 대 때렸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지 생각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근데 법이 보는 시각에서는 쌍방폭행이야. 한 대를 때려도 계속 맞기만 해야 돼. 한 대라도 때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술 치면 맞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저 가해자를 법이 보는 안에서 용서 안 하겠다. 어저께까지 뭐였는데? 어저께까지가 뭐야? 아까 술 먹기 전까지 절친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파출소에 그럼 이제 그 파출소에 그 베테랑 같은 경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친구라며. 알았어. 앉아있어. 이런. 술 깰 때까지. 그럼 그 피해자가 뭐라 그래? 빨리 처벌해달라고요. 막 계속 앉혀놔. 술 깰 때까지. 근데 계속 얘가 악다군이 써. 그럼 알았어. 밖에 있는 차 타. 그래. 그 파출소 앞에 차 타서 마당이 굉장히 넓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건물이 1층이 아니라 굉장히 막 몇 층이고 막 이상한 막 무전기 탑 같은 거, 남산타워 같은 탑이 있는 그런 경찰서로 들어가면 사건이 접수가 되고 넘버가 부여가 돼 버려. 그럼 이게 검사 지휘로 들어가 버려. 그때부터 훈방이 안 돼. 근데 그때쯤 되면 술이 깨 안 깨? 깨. 그리고 막 네이버도 찾아보지. 이거 장난 아니야. 친구는 벌백 500만 원인데 쟤도 벌금 한 200만 원 나오고 이제 막 빨간 줄 나오고 생겼어. 물론 벌금 같은 거 빨간 줄로도 안 치지만. 집에 갈래? 안 보내줘. 그때쯤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 선배들한테 전화하면.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야, 뭐, 전화해서 아는 검사한테, 니네 학교 후배란다. 내 후배인데. 니네 학교 후배란다. 뭐 알아서 해라. 돈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 내주든지. 그건 무슨 얘기야? 기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그럼 대부분 이제 검사들이 친이고 뭐 합의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이제 엄밀하게 사건 기록 이런 거 띄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가는 게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도 놓쳐가지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려고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판사한테 서야지, 판사.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징역이 선고돼버렸네. 그럼 이제 교도소장한테 잘 보여야 돼. 교도소장한테 잘 보이면은 만기 석방 전에 미리 풀어주는 그게 있어. 누가? 가석방. 자, 그럼 잘 봐. 교도소장 맨 끝이야. 그 다음 판사. 우리가 볼 때 판사가, 근데 판사 별로 힘 못 써. 우리에게 제일 큰 혜택을 준 사람 누구야? 일선의 경찰관들이야.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안 엮여야지. 검사한테 가도 늦은 거예요. 경찰한테 가서 봐줘. 그러면은 훈방이 제일 좋은 거야. 훈방. 뭐 기록 하나도 안 남아. 저도 옛날에 한번 시위하다가 한번 우리 때는 다 시위하다가 한 번씩 잡혀갔으니까. 그때 4명이 잡혔는데, 너 데모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쫙 소리가 나. 뿔자로. 보니까 막 이거 두드리고 저리고 이렇게 와. 1명, 2명, 3명 이러고 와. 나. 이놈은 4학년이네. 그래. 빨리 때려라. 너 보따리 싸갖고 나와.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죽일 놈은 때리지도 않는다는데, 퇴학시킬 놈 때리지도 않는다는데, 난 이제 경리인가 보다. 아멘하고 이제 따라가지. 경찰서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내 고등학교 선배라고. 다음부터 오지 마. 뭐 감사하다고 명함 받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 너무 고마우니까. 전화라도 드리고. 하지 말해. 옛날에 또 잘못 전화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엮어가지고 뿌락치 만드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결국 감사한 마음만 안고 그냥 끝났어. 제일 좋아. 그게 뭐 위에서 뭐 연락 와가지고 내 아들인데 이게 아니라 경찰하는 게 짱이야. 검사 판사 알아봐야 별 도움 안 돼. 교도소장은 더더욱 도움 안 돼. 여기까지.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형벌 종류 정도는 외워놓고, 지금 형벌은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인데 거기에 과료가 있고,
이거랑 비교되는 과태료라는 게 있어. 과태료는 형사 책임이라고 안 하고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그래. 그럼 행정상의 책임은 뭐냐? 과태료는 범죄 밑에 단계인데 도덕보다는 좀 위에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 그럼 과태료는 뭐냐? 나도 겁나 많이 받았어. 불법 주정차. 뭐? 범죄야? 과태료. 여러분 보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서 단체장 명의로 할 수도 있고 경찰이 발부할 수도 있고 과태료는 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형벌도 아니야. 근데 과료랑 과태료랑 헷갈리면 안 돼. 과태료는 1,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 왜? 쓰레기 봉투 규격가 안 썼어. 뭐? 과태료. 근데 식당 주인이 상습적으로 쓰레기 봉투 규격가 안 쓰면 얼마가 나올 수도 있어?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범죄자가 아니라 그거는 좀 질서를 많이 위반한 사람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과료는 뭐야? 5,000원짜리 과료 맞았다. 본 적도 없지만 5,000원짜리 과료 맞았다. 그거는 사람을 팼어. 근데 초범에 뭐 많이 뉘우치고 탄원서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고 뭐 전도가 양양한 대학생인데 내일 모레 공무원 준비하고 판사가 봐주고 뭐가 나올 수가 있어? 과료가 나오지만 걔는 범죄자야. 아시겠죠? 과료랑 과태료. 제가 조금 쉬셨다가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김에 행정법을 이래독을 한 거야. 이래독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구제 파트 가서 하나 하고 용어 정리 2교시는 행정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법률 용어. 어디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쉬셨다가 한 30분 정도 걸려서 7페이지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알면 이제 행정법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까지만 하고 오늘 빠이빠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봉천동 몇 번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하면서 하게. 아시겠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